2017년 6월 8일 목요일 아침 8시 경남 양산시 덕계동의 한 아파트 12층 높이에 김 씨와 황 씨가 도색 작업을 위해 매달려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균열을 메우고 도색을 하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남자가 옥상으로 올라왔죠. 그 남자가 올라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업하던 김 씨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이후 범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졌어요. 그리고 약 5시간 후 범인이 체포됐죠.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평범한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당시 41살의 서 씨.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 환경이 원만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보호와 훈육을 받지 못했고 점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죠. 성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충동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여러 차례 전과를 쌓아갔어요. 폭력 혐의만 10번. 그중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죠. 출소 후에도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했고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앞으로 서 씨는 그냥 A라고 부를게요. 2017년 6월 8일 새벽, A는 평소처럼 인력시장으로 향했어요.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작업을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날은 일이 없었어요.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대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5시부터 술을 마시던 A는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렇게 8시가 되자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아파트 외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작업자들이 휴대전화로 틀어둔 음악이었어요. A는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창문을 열고 음악을 끄라며 소리를 질렀죠. 외벽에 매달려 작업 중이던 황 씨는 A의 소리를 듣고 곧바로 휴대전화를 껐어요. 하지만 김 씨는 이를 듣지 못한 채 계속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음악 소리도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A는 다시 창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소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한 걸까요? 그는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TV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A는 밧줄이 걸린 곳으로 다가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작업 중인 두 사람이 보였죠. 처음엔 황 씨의 밧줄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 씨 쪽에서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는 걸 들었죠. 잠시 망설이던 A는 방향을 바꿔서 김 씨가 매달린 밧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칼을 가져다 댔습니다. 순식간에 밧줄이 끊어졌어요. 김 씨는 아무런 대비도 없이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황 씨는 밧줄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순간적으로 몸을 웅크렸죠. 그리고 그대로 멈춰서 밑을 내려다봤습니다. 김 씨는 바닥에 충돌한 채 미동도 없었어요. 황 씨는 숨을 몰아쉬며 매달린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내 차례인가 싶었죠. 방금 전까지 옆에서 함께 작업하던 동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바닥에 떨어진 걸 본 황 씨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달린 밧줄을 확인해야 했어요.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몸을 웅크린 채 로프를 잡아당겼습니다. 다행히 황 씨의 밧줄은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와 본 김 씨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과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김 씨가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밧줄을 끄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옥상 바닥에는 슬리퍼를 신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죠. 문제는 이 흔적을 누가 남긴 것이냐 였습니다. 경찰은 먼저 옥상 출입이 가능한 세대를 중심으로 탐문을 시작했고 당시 주변 주민들이 A가 창문을 열고 작업자들에게 음악을 끄라고 소리쳤다는 증언을 했죠. 그렇게 A가 용의선상에 올랐고 A의 집이 바로 작업자들이 매달려 있던 위치에 근처였다는 점도 의심을 키웠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민들이
A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난폭한 행동을 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경찰은 A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파트 내부 CCTV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죠. 하지만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누구인지 100%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확보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A의 집에 방문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경찰을 맞이한 A는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옥상에 올라간 적 없어요. 하지만 경찰이 집안을 수색하자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A가 신었던 슬리퍼와 옥상의 슬리퍼 자국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냉장고 안, 수북이 쌓인 음식물 사이에서 공업용 커터칼이 발견됐죠. A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A는 결국 범행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원래 이런 고층 외벽 작업을 할 때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예비 구명용 줄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작업자가 실수로 미끄러지거나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더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가로 장착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이날 작업을 맡은 업체는 그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의 밧줄에만 의존한 채 12층 높이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구명용 줄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김 씨는 추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업체는 이 중요한 안전장치를 생략했고 결국 작은 위험 요소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밝혀졌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밧줄을 끊었다는 것. 수사가 마무리된 후 A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내려졌어요. 재판에서 검찰은 A가 범행 당시 충분히 사리분별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술을 마셨지만 공업용 커터칼을 직접 챙겨 옥상으로 올라갔고 목표를 정해서 밧줄을 절단하는 등 계획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죠. 또 고의적인 살인이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A는 이미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과거에도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A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출소 후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무기여도 가석방이 될 여지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A는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2018년 4월 12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변호인 측은 A가 양극성 장애, 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의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불우한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무기징역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호소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판단력과 행동 통제력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다만 법원은 A의 불우한 성장 환경과 정신질환 이력을 일부 고려해서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결국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5년으로 감형이 됐고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은 유지됐죠. 하지만 A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다시 한번 선고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죠. 하지만 2018년 6월 29일 대법원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하급심의 판결 과정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고 형량 조정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A의 상고는 기각됐고 징역 35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A는 징역 35년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하지만 그의 태도는 끝까지 바뀌지 않았죠. 수감 생활 중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수감자들과 마찰을 빚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단절된 상태였고 면회를 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출소 후 2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지만 35년 후 사회에 나왔을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출소하면 70대 후반의 나이가 되긴 합니다. A는 정말 술과 정신질환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원래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A가 과거에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어요. 재판부 역시 같은 입장이었죠.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면죄부를 받을 순 없는데요. 심신미약이 인정되려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A는 명확하게 행동했어요. 또 술에 취했다고 해서 범죄의 고의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 심신미약 감경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죠. 김 씨는 5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일하던 중 변을 당한 거죠. 남겨진 가족들의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5 아이를 부양해야 했어요. 가장이 떠난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막막한 현실이 남았죠. 김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에서는 안타까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이었기에 시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김 씨의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모금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보태면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NC 다이노스의 박성민 선수도 유가족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어요. 한순간에 가장을 잃은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탠 거죠.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피해자의 아내는 남편을 잃은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고 5명의 아이들을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은 받았지만 심리적인 상처는 여전히 깊었죠. 사건이 보도되자 온라인에서는 고층 작업자의 안전을 방치한 업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일어난 살인사건과 유사하다는 반응도 많았죠. 김 씨의 사고 이후 건설업계에서도 외벽 작업자의 안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진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현재도 건설업계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비용 절감 때문이죠. 결국 안전불감증이 만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을 가지게 됐죠. 황 씨는 사고 이후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당시의 공포를 잊을 수가 없었고 다시는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내 차례인가 싶었습니다. 밧줄이 흔들리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김 씨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도 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한순간의 분노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겁니다. 그럼에도 A는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건 이후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2020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2022년에는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찌른 사건도 있었죠. 이런 사건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5년에도 2017년에도 층간소음이나 사소한 다툼이 살인으로 번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죠. 과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개인의 분노 조절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일까요? 실제로 층간소음, 주거환경 불만, 스트레스 누적 등의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도 이런 범죄를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작은 다툼이
한순간의 분노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죠. 만약 자신이 분노 조절하는 게 어려운 상태라면 내가 이 상황에서 화를 내야 할까? 스스로 질문을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10초간 심호흡을 하거나 숫자를 세는 습관을 들여본다든지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내 주변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면 관심을 갖고 치료와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는 상황이 그래도 덜 생길 겁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김 씨가 일했던 업체처럼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곳이 아직도 많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비용 문제로 생략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작업자들의 목숨값보다 비쌀까요? 물론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순 없지만 작업자와 작업자들의 가족들을 생각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